203쪽 마지막 단락 두 번째 줄,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인가? 야, 이런 질문을 생물학자가 묻는다는 것 자체가 놀랄 노자입니다. 우리 최재천 선생님도 이걸 본떠서 이제 이런 걸 묻더라고요. 근데 수준이 달라요. 다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걸 실제로 묻느냐 아니냐예요. 일단 윌슨은 이 물음을 실제로 묻긴 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진 못해요. 이 물음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자, 204쪽으로 오면요. 세 번째 줄. 왜 이 물음이 문제가 있냐면 마음을 뇌가 생산해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마음이라는 것은 머리가 없이는 생겨나지 않겠죠. 그런데 한번 질문을 제가 한번 이 뇌에 관한 그 철학적 분석 해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저를 조롱을 좀 했어요. 조롱 받을 만한데 내가 보기엔 그분들이 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 10년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네요. 우리 이제 머릿속에 뇌세포들이 있고 뇌세포들이 서로 뉴런의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신경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뇌에서 우리 그 머리 바깥으로 나오는 신경계 가운데 가장 짧은 게 A10 신경계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코 부분에 있습니다. 한 뇌에서 10c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담배를 피우면 10cm니까 금방 전달이 됩니다. 담배 끊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이제 뭐 얼굴에 다 모여 있으니까 감각기관의 핵심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감각기관들이 감각신경들이 다 온몸에 뻗쳐 있죠. 물론 이제 그 밀도는 다릅니다. 그러면 뇌에 있는 신경과 우리 몸으로 뻗어나온 신경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밝혀졌는데 그때는 사고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비웃었어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저는 정말 피아노를 치고 싶었는데 피아노를 못 치겠더라고요. 못 배워. 아무튼 이게 손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딸내미한테 혼나고, 아빠 도대체 뭐 몇 시간째 가르쳐주고 있는데 뭐 도레미를 못 치고 있어. 안 된다 야 이게. 어? 안 되는 걸 기타는 잘 치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이상하다. 내 뇌에 문제가 있는 거죠.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의 뇌와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 사람의 뇌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럼 왜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피아노를 뭐 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처럼 이렇게 치야겠죠, 그죠? 연습해가지고 탁탁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을 가지고 내가 뇌를 훈련한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뇌에 있는 신경 전달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손에 있는 뇌 신경 전달의 과정을 통해서 뇌에다가 복잡한 신경 과정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혼자 머릿속으로 피아노 치는 상상을 통해서 뇌를 길들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연구 결과가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혼자 머릿속으로 피아노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쳐도요, 그런 피아노를 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손으로 피아노 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제 뇌에는 그런 피아노와 관련된 뉴런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손가락은 뇌다. 그러니까 손가락에도 뇌가 있는 거죠. 다만 머릿속에 있는 뇌와 좀 다른 거는 손가락에 있는 뇌들은 입력기관에 가까워. 이렇게.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이 신경들은 그걸 나름대로 패턴화해서 저장하는 저장 창고에 가깝고,
근데 이 둘은 동시에 같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온 몸이 없다면 뇌가 없는 거죠. 감각기관들이 없다면은 뇌는 뭘로 뇌를 형성할까요? 패턴을 형성할 수 있으려면 분명히 자극이 들어와야 되고 그 자극은 온 몸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고 온 몸은 결국 외부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연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물론 그 뒤에 생각만으로도 나는 나의 뇌 구조를 바꿀 수는 있어요. 생각만으로도. 하지만 그거는 결과인 것이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온몸에 신경세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조롱을 했어. 그러면 손가락으로 생각하니? 그래서, 아니, 그런 뜻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손가락이 없으면 우리는 피아노에 관한 생각을 할 수 없고, 귀가 없으면은, 소리에 관한 생각을 할 수 없고, 바로 여기가 이러한 발화 지점이 뇌 자체가 아니고 감각이면 결국 자연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도 어떤 의미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뭐 제가 좀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조롱을 받긴 했는데요. 지금 윌슨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 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04쪽의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첫 문장 읽어볼게요. 마음은 의식 경험과 잠재 의식 경험의 흐름이다. 마음의 뿌리에는 감각 인상의 암호화된 표상과 기억, 그리고 감각 인상의 상상이 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감각이라는 건 뭐냐면 느낌, 몸으로 느끼는 것. 이것이 인상은 찍힌 모습입니다. 말이 좀 고약한데 느낌을 통해 가지고 받아들여진 것이란 뜻이네요. 느껴진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첫 번째로 눈, 코, 입, 귀와 같은 감각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진 것, 이것이 마음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에 새겨진 거죠. 기억, 떠오를 수 있는 것들, 사라지지 않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게 아니고 다음에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것 형태로 남아진 거죠. 단기 기억, 뭐 장기 기억 이런 걸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건데요. 세 번째는 이렇게 떠오른 걸 가지고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상상이라는 것은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세 단계로 마음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시죠. 마음을 그러니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네요. 마음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 이러한 정보는 방향과 크기를 지시하는 벡터 암호를 통해 뭐 이렇게 나름대로 증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이나 크기 이런 것들은 벡터 수학의 물리량을 가지고 검출이 가능하다는 거야. 심지어 지금은 이제 뇌파만 가지고도 생각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의 벡터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면은 우리 마음을 읽어내는 건 시간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적 코드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단락, 의식이라는 것은 이런 암호화 네트워크가 병렬 처리되는 과정이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라는 걸 제가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알아차림. 그 의식이란 말 가지고는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알아차리려면 적어도 내가 물어야만 됩니다. 이게 뭐지? 이거 뭐야? 이렇게 계속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다 물음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가진 건 새로 묻지 않습니다. 계단을 올라올 때 우리는 이게 뭐지? 이렇게 안 물어요. 계단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뭔가 계단에 뭔가 차이가 있을 때, 아직 모르는 바가 있을 때 묻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알아차림일 때도 이미 알아버린 것들은 새로 묻지 않고요. 뭔가 물어야 할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비로소 묻게 되는 거죠. 이걸 끊임없이 차림표, 상차림 같이 이걸 이제 만들어 가는데,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은 암호화라고 했지만 패턴화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암호화라고 썼냐면은 패턴이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몰라. 하지만 암호라고 쓴 이유는요, 해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말과
암호화가 됐다는 말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윌슨은 암호화라고 쓰고 싶은 거죠.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부분들, 이것을 암호화라고 말함으로써 언젠가는 해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언젠가가 돼도 해독은 어려울 것이다. 그게 뭐 도박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현재 수준에서는 모른다. 이 벡터 암호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밝혀낼 수 있지만 뭐 10분의 1도 안 되고 뭐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는 모른다고 볼 수 있고요. 병렬 처리라는 게 뭐냐면 100조 개의 세포가 어떻게 그럼 연결될까요? 직선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마치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직선으로 쭉 연결이 될까요? 그렇게 연결이 안 됩니다. 병렬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걸 이제 알아낼 수는 없는데 뇌세포 자신이 알아서 다극 체제로 쭉 연결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렬이라는 것은 나란히 이어진다는 뜻으로 설명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0.05초의 부스트 기간을 통해서 딱딱딱 이렇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강도와 세기가 있고 방향이 있어요. 벡터라고 쓰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바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패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패턴이 형성이 안 되면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린다는 것은 패턴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형성될 때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맨 밑에 보면 시나리오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거의 번역이 잘 안 되는데요. 영화를 쓸 때 쓰는 거죠, 영화 대본, 이런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이걸 뭐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나리오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는 장면이라는 씬이라는 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A 장면, B 장면, C 장면이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장면의 연속이 시나리오입니다. 거기에 대사도 들어가요. 한 장면이 그냥 단순히 이미지로만 구성되지 않고 거기에 대사가 들어가는 거죠. 시나리오는 그래서 장면 플러스 대사, 그리고 이것의 연속이라는 개념을 모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전 요거를 이제 시나리오에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매개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글자 체계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몇몇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냥 코웃음을 지금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양 머식이라고 프로그램을 하나 만나가지고 얘기했더니 되게 흥미로워해서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보기로 했는데 간단합니다. 여기 말하는 시나리오 개념인데요. 커피 냄새 들으셨죠? 이 소리를. 냄새는 전달이 안 되잖아요. 전달이 돼요, 이게? 물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커피 냄새를 떠올릴 수는 있겠네. 하지만 그거는 내 머릿속에서 느낀 커피 냄새는 아니야. 커피 맛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전달해 줄까요? 전달해 줄 방법은 없어요. 내가 커피 맛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묘사를 해도 이 커피 맛 자체를 내가 성기 씨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방법 하나를 얘기해 볼게요. 구글에 들어가면 구글 번역기가 있죠, 그죠? 한 70개의 언어를 번역을 해주는데 기본 원리는 한국어를 이제 영어로 번역하거나 중국어로 번역할 때 한국어를 치면 거기 치는 모든 언어는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중국어로 환원하고요. 중국어 번역은 전부 영어로 한국어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플랫폼이야. 모든 언어는 다 영어로 번역만 되면 돼.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나중에 살아남는 언어는 영어겠죠. 어쨌든 모든 언어를 다 영어로 환원해서 영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주면 나머지 다른 모든 언어들은 영어로 얼만큼 번역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번역의 정확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인간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 인간의 뇌에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그럼 인간의 뇌를 읽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하나 있어야겠죠. 인공지능이 내가 커피 마시라고 할 때는 나의 뇌의 시냅스의 패턴이 이렇게 형성이 돼. 성기 씨가 커피 마시라고 할 때는 다르게 형성되겠죠.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커피 맛의 패턴을 AI가 읽어냅니다. 그리고 표준화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뭐라고 하면, 커피 맛 하면, 구현상이 말하는 커피 맛은 이런 거고, 성기 씨가 생각하는 커피 맛은 이런 건데, 비교가 돼가지고, 이 맛을 그쪽으로 전환시켜서 입력을 해줄 수 있어. 그럼 성기 씨가, 이 맛이었군요? 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우리는 이제 굳이 이렇게 복잡한 글자 가지고, 막 해가지고 서술할 필요가 없지. 인공지능의 이제 이 통역 과정을 거쳐가지고, 커피 맛 하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뇌와 뇌를 이렇게 번역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얘기한 알자라는 개념이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런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라고 말한 거는 이제까지는 그 누구도 이런 방식으로 글자를 통해서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시나리오와 시나리오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낼 수 있는지 이걸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이해가 다 되셨을 것 같고, 205쪽으로 오면요. 두 번째 단락. 중요한 문제인데, 이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그죠? 시나리오들의 특징은 뭐냐면,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나리오는 저절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누가 만들어줘라, 만들어내라, 이렇게 명령하는, 임자나, 에이전시, 주체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일어났다가 저절로 사라지고 저절로 연결되고. 믿으세요?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야. 저절로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기계, 머신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 한 두 줄 보면 뇌의 어떤 영역도 그 시나리오를 볼 수는 없다. 시나리오가 일어나긴 하는데, 발생은 하는데, 시나리오를 볼 수 있는 우리 뇌 안에서는 시나리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그 처지에 놓여 있나요? 시나리오가 흘러가는데 나는 그걸 통제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관찰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나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쉽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시 이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내가 이 생각을 왜 하는 거지?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근데 바로 생각하고 나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알아요. 그게 아주 비밀스러운 건데, 생각하는 순간에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생각을 내가 또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라, 그 순간을 멈춰놓고 그 다음 어떤 의식 활동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바라볼 수는 없는데, 이건 가능합니다.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을 기억하고 바로 다음 순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럼 내 생각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반성이라고도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다 관찰할 수가 있고, 되돌이켜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차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그 생각이 그냥 발생을 해. 근데 발생된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에 그걸 되돌아보거나 또는 고쳐 생각하거나 얼마든지 대상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윌슨이 바로 이 두 번째, 돌이켜 생각하기와 생각 고쳐 먹기와 같은 이런 메타적인 의미의 의식, 자기 의식이라고 말하는 이 의식을 의도적으로 제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닛이라는 사람이
데카르트의 극장과 같은 것은 없다라고 단언을 해버린 거죠. 하지만 이거는 제가 스스로 경험하는 뇌 현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시나리오 이론의 장점은 뭐냐면 뇌가 스스로 패턴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잘 설명하는 반면에, 단점은 분명히 나는 내 생각의 흐름을 내가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저절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고 나는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하죠. 생각하는 힘을 길러라. 아니, 저절로 일어난다면은 생각하는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겠어요? 책을 읽고 문제를 던지고 대화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얼마나 올바르게 하는지 글을 써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린 자신의 생각을 검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내 생각을 대상화할 수 있는 것이고, 감시하고 고쳐가고 더 나은 생각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뇌라는 것에 두 가지 차원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하나는 저절로 패턴화되는 과정과 그 패턴화의 결과에 대한 반성의 과정,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윌슨의 경우에는 그 뇌 마음이라는 것을 물리적 과정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거죠. 다음에 206쪽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뭐 재미는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그 뇌라는 것이 결국 우리 가진이라는 인도 영화를 아시나요? 혹시 써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보세요. 가진이. 그 싱하이라는 남자를 이제 단기 기억증 환자로 만든 그 범인인데요. 이 가진이라는 이름이야, 그냥. 근데 인도 영화는 이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좋은 영화는 정말 헐리우드 이상 좋고, 별 볼 일 없는 영화 완전 쓰레기고, 아주 뭐 이 편차가 너무 큰데, 인도 영화를 볼 때 아주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아무 때나 춤이 나와요. 근데 그 춤을 잘 보면요, 상징성이 있습니다. 상징성 핵심이 뭐냐면 신의 계시와 같은 거야. 신이 개입해 들어오는 거. 데우스 엑스 뭐죠? 마시나. 그러니까 이 신이 개입해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는 그것이 이제 갑자기 코러스가 딱 등장해가지고 영웅의 어떤 미래를 쫙 노래로 불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또 이제 중국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이제 노래로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서사무가 같은 이런 거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대개 연극 어떤 요소를 하더라도 신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어떤 나름대로 창구를 버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헐리우드에 이게 없어. 그놈들은 싸구려야, 한마디로. 전통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 신 보수주의 네오 그 그룹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때부터 이제 미국적 신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미국 전통을 자꾸 만들어 가고 있어요. 성조기에 관한 거. 미국적인 전 세계를 미국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뭐 수립하고 확보하고 뭐 지켜야 된다. 팍스 아메리칸을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보루로서의 이제 미국을 얘기하는 이런 그 네오 이제 어떤 주의들이 있었는데, 인도 영화의 그 장면들을 이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춤이 나올 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주인공이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도 설명을 해줘요. 근데 춤 자체가 완전 예술입니다. 그래서 가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인도 영화의 백미를 보신다고도 볼 수 있는데, 남자 주인공이 너무 많이 출연해, 여기저기 출연해가지고 좀 헷갈려. 단점이 그거야. 너무 유명한 놈이다 보니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보다 보면 헷갈려 막. 근데 처음 보시는 분은 굉장히 좋은 감동을 받을 텐데요. 단기 기억증 환자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15분만 지나면 잊어버려. 이 살겠어요? 바로 요 15분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 전 세계적으로 한 10명 정도의 단기 기억 상실증 환자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 자기의 그 2년 전까지는 기억이 나. 근데 그 이전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당신이 내 마누라였어. 결혼한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애 낳은 것도 기억이 안 나고, 가족들은 정말 황당한 거죠. 멀쩡히 같이 살다가 갑자기 어느 이제 알아가지고, 열이 많이 났는데, 해마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크시티란 영화를 보셔도 좋아요. 인간의 본질이 도대체 뭘까요? 기억에서 찾는 영화들입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치매도 그런 거죠, 그죠? 치매는 복합적이긴 하지만 치매도 결국은 이제 기억까지 손상을 입게 되면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억의 문제인데, 여기 이제 크게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뭐 다 아시는 문제일 테니까 좀 넘어갈 테고요. 공부법하고 연결되니까 한번 보시고, 자, 다음에 209쪽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세 번째 줄, 물음이 하나 또 나오죠. 감정이란 무엇인가? 209쪽 마지막 단락 세 번째 줄, 감정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중요한 물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감정, 기분에 관한 연구로 출발을 했는데요. 철학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도 이제 공포 이런 거에 관한 논문인데, 이게 뭐 심리학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정신분석학에서도 다뤄지고, 또 뭐 당연히 이제 신학에서 다뤄지고, 철학에 다뤄지고 하던 건데, 저는 기분의 문제로 다루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기분하면 우리 동양에서는 기철학이 있어요. 원기니 이런 기에 관한 이론들, 이기이원, 이론론이, 이원론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여기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기라는 것은 동양의 근본 사상인데, 우리가 기분이라고 하면서 이걸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으로 그냥 치부해 버렸어요. 기분, 동양의 이 기, 이론론, 이원론 하면 동양 정신의 정수 가운데 하나잖아요. 마음 이론하고 비교해 봤을 때 덜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형이상학적 이론으로는 이 기 이론론이냐 이원론이냐 이 논의는 뭐 우리 음양 이론처럼 중요한 이론인데, 기분이란 말 속에 들어오면은 이게 완전히 그 소소하고 사소한 것으로 치부됐어요. 그래서 기분의 문제를 이렇게 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말에 또 기분에 관한 말이 엄청 많아요. 우리말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의도를 갖고 기분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석사 때 연구를 하면서 벽에 부딪혔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연구하나 하고 딱 봤어요. 그랬더니 생화학으로, 생리학이나 생화학으로 불안 이런 걸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 우울증에 대한 감정에 대한 연구를 심리적으로 하지 않고 생리학이라든지 생화학으로 연구를 하는, 호르몬 같은 걸 연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호르몬을 투여하면 우울증이 완화되고 치료가 된다는 거야. 이거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응? 정말로 이게 기분이 이렇게 설명된다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문학적으로 해가지고 연구해봤자 갑자기 누군가 나와가지고 행복 바이러스 있습니다. 한 캔에 얼마예요? 그러면은 행복 연구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느꼈는데, 연구를 좀 미국 쪽 논문들 읽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불안에 관한 건데, 뭐 불안에 관한 공식이 있어요. 화학식이 나옵니다. 근데 웃긴 게 하나 있더라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불안으로 삼았는지가 없어.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제가 불안해. 그러면은 연구자가 지금 불안하시군요. 제 호르몬 연구한 거야.
내가 불안하다고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 호르몬 연구했어요. 또 B라는 사람이 와서 불안해요. B라는 사람이 호르몬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몸의 변화만 연구한 거죠. 뭐는 연구를 못했어요? 불안하다는 게 뭔지는 연구를 못했어요. 그냥 전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할 일이 생긴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을 불안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불안에 대한 정의, 불안의 감정이 이제 휩싸였을 때 바뀌는 태도, 의미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확신을 갖고 기분과 감정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벽을 조금 허물어뜨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의미라고 말했던 것들도 이제는 하나의 몸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들, 강한 입장들이 생겨나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뭐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자, 감정이라는 것은 현재 뇌과학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다. 그러면 기억을 설명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기억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 외적인 어떤 자극이 없는데 내 스스로 갑자기 어떤 것이 패턴화되면 그걸 기억이라고 하는 거야. 외부로부터 지금 자극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커피 맛이 떠올랐어요. 지금 커피가 없는데 이런 게 기억인 거죠. 내 안에 있던 어떤 것이 떠올랐어요. 외적 자극 없이. 그럼 기억이 설명이 된 겁니다. 아주 쉽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오래된 기억은 언제 입력이 됐는지 모르는 거야. 그런 걸 우리가 모를 때가 많잖아요. 왜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퍼스트 메모리 이런 거 얘기할 때 내가 분명히 어떤 첫 번째 기억이랑 갖고 있는데 그 기억이 언제 입력됐는지 몰라. 근데 그 퍼스트 메모리를 잘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의 성격 전체가 드러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사람인지, 우울증 환자인지 이런 것들이 퍼스트 메모리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럼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퍼스트 메모리를 바꿔주는 치료를 해요. 하나 정도를 더 덧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물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되게 세상을 불행하게 봅니다. 근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심어주는 거죠. 엄마하고 장난치고 있는 장면이었어. 그러면 갑자기 환해지는 거죠. 막 혼자 물에 빠져가지고 공포스러운 장면에다가 엄마하고 장난치는 장면이었어라고 퍼스트 메모리를 수정해주면 웃게 되고 엄마가 옆에 있게 되고 보호받게 되고 즐거운 감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이 오래된 기억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우리가 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완전히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정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할 때 정. 영어로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feeling이라고 쓸 때도 있고요. feeling. 또 emotion이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emotion. 여기선 주로 emotion을 쓰고 있는데요. emotion이라는 건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분노. 왜 주먹질을 했어? 분노가 일어났거든요. 왜 웃었어? 뭔가 좀 웃겼거든요. 이런 것들.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이 되는 것을 이모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마리 같은 거, 실마리. 또 하나는 무드라는 게 있어요. 무드. 분위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필링은 그냥 느끼는, 바깥에 있는 걸 느끼는 것이고, 이모션은 일어나는 것이고, 무드라는 건 어떤 그 상황 속에 처하는 것이죠. 이 세 단계로 보통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감정이라고 할 때는 정이라는 게 마음의 뜻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구름 같은 건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구름을 만났을 때 내게 일어난 느껴진 마음을 얘기하는 거, 이게 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감정이입과 같은 의미로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어 반복에 가까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감정은 행동을 통해서 역추적해 가는 것인데 반해서
우리말의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나에게 받아들여진 상태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단계가 전혀 달라가지고 동일하진 않은데, 어쨌든 감정이라는 것도 오래된 기억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면 결국은 뇌로 환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1쪽 두 번째 단락에 오면은,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 할 때 몸과 마음 문제가, 몸과 마음이 두 개다라고 말하는 이 문제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과연 두 개일까요? 하나일까요? 재미난 논의는 211쪽 마지막 단락에 보면, 위기 상황에서 시간은 느리게 갈까요? 빨리 갈까요?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퀴즈 같은 건데, 시간이 지겨워, 권태로우면요, 시간이 빠르게 갈까요? 천천히 갈까요? 천천히 가죠. 이 부분이 저랑 제가 분석한 거랑 맞지 않는데요. 권태라는 거, 지겨울 때 시간은 질질 늘어나게 됩니다. 엿가락처럼 왜 이렇게 안 가지, 시간이? 그런데 긴박할 때는 어떤가요? 시간이 후딱 지나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시계를 차고 실제로 고층 빌딩에 뛰어내렸어요. 이럴 때 과연 시계가 천천히 가는지 보려고. 근데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요, 분명히 천천히 가야 됩니다. 우리 빛의 속도로 달리면 시간의 속도가 더 우리 시계의 시간보다 훨씬 느리게 가게 되고, 그래서 멀리 빛의 속도로 우주를 날아갔다 온 사람이 도착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젊어져 있는 거죠. 이런 건 뭐 이제 아인슈타인이 예측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고 호랑이한테 쫓기고 있을 때, 그런 상황 너무 없나? 이제 뭐 어떤 범인이 뭐 칼 들고 나를 쫓아올 때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빨리 갈까요? 천천히 갈까요? 지금 윌슨은 천천히 간다는 거야, 위기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시간의 흐름이 빨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 가지고 객관적이라고 보이는 시간의 흐름이 빨라지고 느려진다는 것인데, 실제로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간 의식에 관한 것이지 시간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제기가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윌슨이 몇 가지 실수를 범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는 메타 의식을 부정하고 있는 거, 자아 의식이라는 걸 부정하고 있는 거, 또 하나는 감정의 문제는 실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기억의 문제도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저는 이제 기억을 새김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요. 새긴다라는 말은 사이사이를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끼 꼬다, 이런 의미로 연결된다는 뜻으로 쓸 수 있어요. 연결되면 기억이 되고, 연결이 풀리거나 끊이면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죠. 또 느슨해질 수도 있고, 두껍게 강하게 연결될 수도 있어서 새끼 꼬임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기억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기억이라는 것이 오래되고 아니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강도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기억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사진 찍듯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기억이 되냐면, 내 스스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연결해가는 방식으로 기억을 하고, 실제는 다 잊어버려가지고 의미만 갖고 있는 거. 그때 내가 기분이 좋았지. 그러면 기분이 좋았지라는 그 하나의 판단을 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들을 내가 재구성해요.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은 옛날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젊은 사람들은 미래가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기억의 실제 내용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재구성이 된다. 이런 실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뭐 이런 실험을 많이 했죠. 뭐 무슨 삐에로가 나와가지고 뭐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삐에로가 뭐 칼을 쥐고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뭐 오이 같은 걸 쥐고 있었는데 칼을 쥐고 있었고 막 누구를 위협했고 뭐 엉터리 기억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찍은 걸 동영상을 보여주면은 저게 틀렸다고 그러지. 애들은 자기 기억이 맞고. 예. 근데 왜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기억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억은 그러니까 기억이란 말을 버리면 새기는 거죠. 새길 때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새기고 다르게 엮어 나가는 거야. 기억은 어떤 때는 창작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물리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조금 내용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214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논술 문제에서 출제를 했던 부분인데요. 리트 논술에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자, 세 번 일반적으로 두 번째 줄. 자,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죠. 가장 난해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문제. 이렇게. 두 줄 내려가면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이렇게. 자, 쉬운 문제 좀 더 내려가면 쉬운 문제는 어떤 거냐면 처음에 우리가 뇌 연구할 때 했던 겁니다. 그 빨간색을 보면 이 빨간색은 뇌의 어떤 부분에서 처리를 할까요? 색깔에 관한 정보 처리는 뇌의 어떤 부분이 맡고 있고 또 냄새에 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맡고 있고 또 추론의 경우는 어떤 부분이 맡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 이건 쉬운 문제. 그 다음 단락으로 가면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요거 이제 금방 물어볼 수 있습니다. 김평식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어떤 색깔이세요? 빨간색. 아니야? 그럼 예상 밖의 대답이네. 그럼 어떤 색깔을 좋아하세요? 파란색. 저하고 좋아하는 색깔이 같네요. 예전엔 어릴 때는 어떤 색깔을 좋아하셨어요? 노란색. 네. 네. 파란색으로 좀 노란색은 여자들이 좋아한다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바꾼 것 같아요. 아, 그래? 의도적으로 바꾼 건 아니고. 네? 색깔, 좋아하는 색깔도 좀 바뀌더라고요. 바뀌는데, 지금 그 문제입니다. 똑같은 색깔을 보여줬는데,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하기도 합니다. 쉬운 문제는, 이게 빨강입니까, 파랑입니까 물어봐서 빨강이라고 대답하는 건 쉽다는 거야. 그런데, 빨강색이 어떤 느낌이에요? 그랬더니, 따사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쾌해요. 어떤 사람은 피 같아요. 뭐 이렇게 연상하는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사람마다. 이거 어려운 문제.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문화, 언어, 살아온 과정, 가치관, 경험의 총체 뭐 해가지고 고려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과연 이 부분에서 뇌가 결정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요소들, 상징이나 의미나 이런 요소들이 개입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정신세계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마르셀 프루스트를 읽었다면은 그 빵 냄새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거야. 문학 작품에 주는 향기가 있어서 그 읽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빵의 냄새를 전혀 다르게 느끼게 될 겁니다. 뭐 음악을 이해하는 분은 좀 뭐 길거리에 지나가더라도 또 클래식 음악이 탁 나올 때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왜 생길까요? 그 부분은 뇌 구조로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왜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볼까요? 이게 뇌 구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수많은 설명 불가능한 요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윌슨은 미래에는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설명이 안 되지만 해서 미래의 어느 시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느슨한 설명이고요. 217쪽으로 오면은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과학적 사실과 예술은 결코 서로 번역될 수 없다. 윌슨은 번역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전제가 필요해요. 김한기라는 최근은 뭐 소더빈가 거기서 48억 그림 이렇게 그 점 찍은 거 그거 판매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 화가로서는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하던가 어쨌든 김한기 작가를 모르시나요? 모를 수도 있는데 점을 이렇게 찍어놨어요. 근데 그 점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저기 무슨 전라도 어디 그 섬 출신이야. 아주 촌놈 중에 촌놈인데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어디서 만날까? 모르지 뭐. 응? 알 수가 없잖아 이거를. 응?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 다음에 보고 싶죠? 그럼 얼굴. 보고 싶은 얼굴들. 어디서 무엇이 돼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지만은 그 보고 싶은 얼굴들을 그려놨는데 그걸 뭘로 그려놨어요? 처음으로 찍어놨어. 그래 그 설명을 하는 거야. 내가 보고 싶은 얼굴들이다. 아이 설명값이 48억인가. 점 찍어놓고 아이씨 가까이 봐도 점이고 멀리 봐도 점인데 그게 얼굴이라고 우긴단 말이에요 지금. 어? 추상화들을 보면 다 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윌슨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그 찍어놓은 김한기의 예술작품과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설명해내거나 그 찍어놓은 사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번역 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죠. 다릅니다. 언젠간 가능해질 거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현재 불가능하면 그냥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219쪽으로 오면은 점점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 줄 내려가면 219쪽, 자유의지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번역이 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자유의지는 어떻게 있는가를 물은 겁니다. 자유의지, free will이라고 얘기하는데 will이라는 건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말로는 will 하면은 뜻하다 이런 뜻입니다. 뜻하다. 어떤 걸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free라는 것은 원래는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텅 비어 있어요. 모든 길이 비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이게 free will이네요. 마음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자유의지가 있나요 없나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 같지만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대답 안 할래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대답할게요. 아니 물어가지고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을 하면 이미 그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물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물리학에서 자유의지를 인정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딱 놓으면 갑자기 요놈이 멈춰서 선 다음에 떨어질까 말까를 고민할까요? 무조건 떨어질까요? 무조건 떨어지죠.
이런 경우는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을 딱 놨는데 이놈이 갑자기 떨어질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떨어져. 내가 물어보죠. 왜 안 떨어지니? 그러면은 아플까봐 등등 이유를 댑니다. 이유를 대고 그 이유의 바탕에서 행동을 결정하면 이게 자유의지죠. 그죠? 그러면 물질 세계에는 자유의지가 없으므로 정신 세계에 자유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두 세계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럼 윌슨은 어떤 거를 지금 설명해야 됩니까? 자유의지를 버리거나, 그죠? 자유의지를 지금 부정해야 되거나, 또는 자유의지를 어디로 환원해야 됩니까? 물질 세계로, 뇌로 환원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리한 시도예요. 예. 나중에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들인데요. 이것도 제가 보기엔 너무 무리한 시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9쪽 그 두 번째 단 마지막 문장에 보면 자아란 무엇인가, 이 자아란 말 때문에 좀 어려워졌는데요. 이제 에고라고도 많이 썼던 표현이고, 이제 제 식으로 그냥 나이면 나는 무엇이냐고 잘 묻지 않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게 되는데요. 일단 뭐 그냥 물었으니까 묻죠. 뭐 나는 무엇인가. 제 식으로는 낳는 자이고 나아진 자이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내 몸을 낳진 않았어요. 내가 나아진 몸이 있는데 그 몸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몸은 내 몸이야 라고 외치는 어떤 뭔가 현상이 생겨난 거야. 그 이름을 스스로 밝히고 이건 내 손이고 이건 내 몸이고 나는 나야 라고 외치는 뭔가가 생겨난 거죠. 이렇게 나는 나라고 외치는 바로 그게 나야. 이걸 외치지 못하면요, 바보라고 할까요? 네. 어떤 바보가 있는데 나는 나야를 못 외치질 못해. 그러면 때려도 왜 때려 이런 말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고 방어도 못하고 공격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고 이런 바보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아가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건 아주 단순한 겁니다. 나라는 거는 어떤 몸이 있을 때 그 몸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배타적 소유권, 그리고 스스로를 나라고 외치면 그게 바로 나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라는 개념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자아라고 외치면 자아가 되는 거야. 어려운 논인가요? 네, 좀 어렵긴 한데 로봇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로봇이 나타났는데 여기 문 열고 들어왔어요. 너 이름 뭐니? 그랬더니 구현상이래. 응? 내가 구현상인데 그랬더니 나도 구현상이래. 그럼 우리 그런 옛날 얘기 있잖아요, 그죠? 집단으로 해가지고 둘 가운데 이제 나랑 똑같이 생긴 로봇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은 서로 이제 우길 거 아니야. 내가 구현상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이제까지 속았구나. 엉뚱한 놈한테 강의를 들었네. 진짜는 저기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놈이 가짜구나 할 수도 있는데 판단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왜? 바로 자아라는 것이 그 자아라고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장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아의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야 됩니다. 너 고향이 어디니? 네 아버지가 뭐고 뭐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나라는 것이 그 역사적으로 정당하면 인정을 해주고, 인정의 부분. 근데 본질적으로 미친놈이 있을 수 있어서 나폴레옹이야 라고 외치는 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놈은 자아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자아가 잘못 형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자기를 나폴레옹이라고 외치는 놈, 미친놈은 자아가 없는 게 아니고 잘못된 자아를 갖고 있는 거야. 삐뚤어진 자아 또는 엉뚱한 자아를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오이라고 외친 사람도 있었어요. 난 오이야.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정말 오이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오이는 원래 자아가 없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오이로 지금 바꾼 거죠. 그래서 자아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나를 나라고 외치는 바로 그 나가 나다.
거꾸로는 안 된다는 거야. 너는 너야라고 외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게 바로 나야라고 외칠 때, 그리고 나서 이건 내 몸이야 건드리지 마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할 때,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할 때 자아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자아는요, 모험을 받아야만 됩니다. 태어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자아를 잘못 가질 수도 있고 자아에 대한 뭐 수많은 생각들을 열등감이라든지 모멸감 이런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나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나의 모든 걸 통제하거나 지배하거나 그러기는커녕 내가 나라고 생각할 때 나는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나가 바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불교를 보세요. 그죠? 그 나라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윌슨이 지금 나를 통제자로 보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자아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설명을 했고 완벽히 그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자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에 해당됩니다. 등등.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을 맺을 텐데요. 224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스티븐 핑커가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라는 책을, 엄청 두꺼운 책을 썼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책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현재 논의의 어려움은 AI가 실제로 만들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어제, 그제죠? 어제군요, 어제. 토론대회를 했는데, 강한 인공지능은 불가능하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야. 분명히 그 팀을 불러내 지도를 했는데, 처음에 그 얘기를 하길래 잘못된 주장이어서 불러가 지도를 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이 이미 만들어졌는데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주장이냐, 그게? 정신병자나 가능한 거 아니냐. 강한 인공지능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강한 인공지능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해가지고 내가 이겨도, 다 독화되잖아. 절대 그런 주장을 하지 마라. 근데 그 주장을 또 했어.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 이기려고 한 거죠. 그죠? 한번 해가지고 상대방이 대응을 못하니까 계속 써먹은 거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해. 그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알려줬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박살을 내라. 그랬으면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224쪽 가면 AI, Artificial Intelligence. Intelligence라는 말은 가려내기란 뜻입니다. 똥오줌,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남자, 여자 이런 가려내는 거죠. 여러 개 가운데에서 서로 구분해가지고 따로따로 가려내는 것, 이것이 인텔리전스입니다. 아티피셜이라는 것은 인공이란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인공이라는 뜻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티피셜은 솜씨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예술적이다 이런 뜻이야. 우리 왜 어떤 장인이 도자기를 잘 만들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술이다 그러죠.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가려내기의 한 방식인데, 야, 뛰어난 거야. 우리 한번 컴퓨터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 여기도 컴퓨터가 있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해가지고 수십억 단위 해가지고 더하기 이퀄 딱 누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순간적으로 탁 나오잖아요. 이게 아티피셜한 거예요. 사람은 그 정도 억 단위 이상의 덧셈을 하려면 한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컴퓨터는 0.0001초 만에 딱 1초면은 우리 슈퍼컴 같은 경우에는요 100만 페이지를 검색합니다. 이게 아티피셜이야. 야, 뛰어나잖아요. 그죠? 아티피셜은 인공적이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인공적인데 인공적임의 수준이 가히 신적인 경지에 도달해 있는 게 이게 아티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이 용어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인공이란 뜻이 아니고 솜씨 좋다, 신적이다,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사람의 지능과 연계, 사람의 가려내기 방법, 사람은 우리 뭐 요걸 이제 언급해드리면 쉬운데 전쟁이 났어요. 그럼 사람은 아군과 적군이 이렇게 막 뒤섞여 있을 때 적군만 죽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은 5인과 5폭이 수북합니다. 심지어는 요거 2차 대전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600만 명 이렇게 죽었는데 대개는 5폭 오발 사고예요. 공포에 떨어가지고 탁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은 거지 뭐. 정확히 조준해서 쏘려면은 훈련이 많이 되어 있고 경험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전투 로봇을 투입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오발 사고가 안 납니다. 이게 AI라는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헷갈리고 감정에 휘둘리고 해가지고 제대로 똥오줌 못 가려내는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이런 감정의 어떤 결점 이런 것들을 극복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적군만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AI는 1950년대부터 45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뭐 별 볼 일 없었어요. 고양이 얼굴과 개 얼굴을 구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웃었죠. 저게 AI냐? 사람이 더 잘하지 않니? 그러다가 우리 224쪽에 세 번째 달러 보면 딥블루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거든요. 딥블루, 체스 컴퓨터. 여기서 딥러닝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왜 딥이란 말 썼는지는 뭐 간단합니다. 의미를 파악해내는 거예요. 여러 개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하라고 명령을 주는 게 아니고 컴퓨터 자신이 2억 개 정도의 가능한 수 가운데 하나를 성공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해 가는 거죠. 딥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이 선택지 가운데 가장 확률이 높은 특정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선택해 가는 것. 이게 이제 딥이라는 의미죠. 깊다라는 의미는 깊다라는 것은 언제나 정신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고 지금 우리 알파고도 그 딥러닝이라는 프로그램이 사용됐습니다. 고라는 건 이제 중국어로 바둑이라는 뜻이죠. 이제 어떤 분이 뭐 알파고가 뭐 대단히 의미 깊은 얘기인 줄 알고 뭐 그러시는데 아니 알파라는 거 이제 뭐 우리 알파고 할 때도 많이 썼고 어떤 최첨단이라는 뜻으로 첫 번째라는 뜻으로 알파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라는 건 중국어로 이제 바둑. 그래서 이세돌하고 두면서 왜 고라고 그러니 알파 바둑이라고 해야지. 어쨌든 이 바둑에 특화된 그러한 그 AI를 이제 훈련시킨 거죠. 근데 이러한 딥러닝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도 쓰이고 있냐면요. 우리 당연히 자동주행 시스템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미 거의 완벽히 지금 시범 운전에 다 성공하고 있고요. 복잡한 시내 주행도 다 성공하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녹화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그 상황을 이해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해서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운전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뭐 컴퓨터가 운전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시대가 온 거죠. 왓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술. 뭐 이런 종류가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분야별 기능을 갖고 있는 슈퍼컴들이, AI들이 결국 하나로 결합되겠죠. 그러면 하나로 결합되면은 우리는 그놈한테만 접속하면 되겠네. 그죠? 온 인류가 결국 그러한 모든 슈퍼컴들, AI들을 모두 종합한 하나의 AI에 접속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네요. 요리도 가능할 테고요. 바둑 지금 가능하고요. 운전도 가능, 요리도 의료도 다 가능하고 지금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 아시죠? 공장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글쎄 몇 개의 AI가 생겨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막 국가별로 좀 AI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공유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현재 왓슨은 완전히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근데 아마 나중에는 공개보다는 AI 개발 경쟁으로 돌아갈 게 뻔합니다. 엄청난 부가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된다면은 자 이제 227쪽으로 좀 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 인공 감정 이모션입니다. 227쪽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 인공 감정. 감정이라는 게 지금 이제 뭐 지성이라는 거 인텔리전스와 이모션이 같으냐 다르냐 이 문제는 윌슨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이것도 사실 중요한 거죠. 감정이 없는 로봇은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사람의 친구,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려면은 결국 로봇은 감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거 충분히 배울 수가 있어요. 놀랍네요. 그러면 로봇은 마음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다만 현재 로봇이 갖기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227쪽에 세 번째 단락 쭉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개성이다. 로봇이 개성을 못 갖나요? 현재 만들어지는 AI들은 개성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아도 갖고 있어요. 완벽한 자아는 아니지만은 로봇은 너 이름이 뭐니? 그러면 이름을 얘기해요. 그리고 너 지금 뭘 하고 싶니? 그러면 뭘 하고 싶다는 거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건 못 하고 있는데 사회성. 우리가 그거는 한 로봇에게 사회적 권리를 주면 로봇도 충분히 사회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좀 앞지른 논인가요?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이 나와 동등한 인격을 갖고 있다고 믿고 로봇의 친구가 된다면 그 로봇도 나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 건전한 또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가면 이제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나보다 더 똑똑한 놈을 투표에 배제시켜야 될까요? 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인간 전체를 합친 것보다 똑똑한 놈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안 되나요? 그 바보들끼리 정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그 똑똑한 AI에게 정치를 맡기는 게 나을까요? 부정부패도 안 할 테고, 뇌물도 안 먹을 테고, 항상 최선의 입법만 할 테고, 권력화되지도 않을 테고, 이런 AI에게 정치를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인간의 품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죠? 이거는 곧 닥칠 문제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서 모든 공장의 기능은 컴퓨터가 다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이놈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만 보고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만 감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필요가 없다면 이 감시도 이제 컴퓨터가 한다면 사람이 안 하고 컴퓨터가 감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필요할까요? 이런 경우
그걸 공장이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인 자동 시스템이 갖춰지면 공장은 적어도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이제 사람이 사라진 공장, 스마트 팩토리가 만들어지면 인간은 이제 다른 곳에서 우리끼리 놀 어떤 일을 만들어야 우리끼리 놀 일, 로봇이나 컴퓨터를 끼워주지 않고 우리끼리 놀 일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못 만들어지면 인간은 그냥 실업자고 인간은 머리가 나쁜 것들이고 이렇게 열등한 지위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결국 예술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요즘 또 문제가 되죠, 그죠? AI가 또 예술도 또 잘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람 전체가 쓸모없는 이런 뭐 잉여 집단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머지가 돼버리면 그때는 어떡할까요? 엄청난 불행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잉여라는 개념은 결국 누군가 미친놈 하나만 나타나면 모두 없애는 전략을 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쓸모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가야 되는데 저는 예술은 뭐 그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AI가 이제 예술까지 침범한다면 사람에게 남은 것은 별로 없어서 뭐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은 아마 AI가 인류의 마지막 발명품이 될 것이다. 그 발명품은 인류를 제거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예측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윌슨의 이 통섭이라는 것을 좀 간단히 정리하자면요, 가설 수준의 이제 주장이었는데 이 주장이 강력했던 것은 마음에 관한 이론이 결국 뇌에 관한 이론으로 환원될 수 있다라는 걸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주장이 성공했는지 아니는지는 윌슨이 이제 미래에 기대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에 미래에는 환원 가능하다라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에 완벽히 논파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아직은 타당하지 않다. 미래 환원이 되면 타당하지만 아직 환원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타당하지 않다까지는 주장할 수 있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래에도 환원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해석의 가능성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연도 많이 개입이 되고요. 그러므로 뇌의 어떤 활동으로 우리 정신적인 영역이 환원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벡터량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 정신은 저렇게 환원되지는 않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그 로봇이나 AI 같은 것들이 인간의 자리에 이제 대체적으로 만들어지려고 하는 이유들이 뭔가 그 실수, 실패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절대적인 어떤 그런 역할 또는 행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로봇이 자아를 갖게 된다면 로봇도 추구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로봇을 봤을 때 로봇은 완벽한 존재라고 했을 때 로봇도 무언가를 완벽한 존재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로봇이 또 로봇의 로봇을 만든다? 그럴 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만들어지는 우리 AI는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의 어떤 실수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다기보다는 현재의 그 로봇을 만드는 정신은 3D 업종을 피하는 거와 비슷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위험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주로 만들고 있고요. 힘들고 위험한 거 사람에게 시키지 않은 거. 자본주의적 입장에서 보면은 로봇은
월급을 안 줘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를 하지 않는 또 단점이 있어요. 사람의 경우에는 노동을 해서 돈을 벌면 뭐 임금을 주지만 그 임금을 소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그렇게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는데 로봇의 경우에는 한 가지 장점 분명해요. 임금을 안 줘도 되는데 문제는 이놈이 소비를 안 하면 경제가 이제 나중에는 경직되는 거죠. 동맥경화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보자면 이 로봇이 생산한 만큼의 부가가치를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분명한 건 이거죠.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거하고 똑같은데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10만 원 가지고 만족하지만 나중에는요. 100만 원 달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정부도 자꾸 복지 비용을 높여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로봇이 물건을 만들어내면 팔려야 되잖아요. 누가 사줄까요? 이 문제가 하나 그러니까 지금도 생산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로봇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면 더 과잉 생산 상태가 되고 결국 소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특히 실업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본주의도 몰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결국 이 국가 체제 안에서 계획 생산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그 3D 업종과 같은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것이 있고 또한 자본주의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뭐 중국의 폭스콘 회사가 대표적이잖아요. 4만 명을 잘라버렸거든요. 그런데 다른 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확장의 요소가 있는데요.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걸 계산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은 뭐 머리로 암산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AI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한계는 뭐 한계도 아닌 그러니까 그 계산 능력으로 치자면은 인간은 따라갈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AI가 계산해 준 결과값을 믿어야 되는 거죠. 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계산 정도가 아니고 이제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럼 예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은 해성이 날라온다. 그러면 AI를 통해서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야 헨리 해성이 지금 지구랑 부딪히겠니? 비껴가겠니? 물어볼 수는 있어 AI한테. 그럼 AI가 계산해가지고 10만 킬로 정도로 비껴갑니다. 그럼 안도. 근데 혹시 뭐 몇 킬로 이내로 비껴갈 수도 있어서 지구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뭐 핵탄두를 실은 뭐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걸 믿어야 되잖아요. 이런 종류 현재의 과학기술 문명은 인간의 두뇌나 손이나 또는 몸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바다에 들어가야 되고 하늘을 우주로 나아가야 돼.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바깥에 있어요. 근데 이걸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컴퓨터잖아요. AI는 이것을 좀 더 잘해주는 인간의 능력을 무한히 확장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컴퓨터 또는 AI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주로 나가고 심해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이런 대규모의 서울과 같은 이런 규모의 교통 시스템을 통제하고 이런 모든 걸 하려면 인구 조사를 하고 결국 컴퓨터나 AI의 도움이 없이는 이걸 처리해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삶은 이미 철저히 AI에 의존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왜 우리가 AI 문제를 지금 신경 써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의존도는 점점 높아질 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로봇이 나는 나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간 특이점 시대가 올 거고 그 시대가 오면 분명 우리는 AI를 버릴 것이냐 AI와 친구가 될 것이냐 근데 AI 의견을 물어봐야 돼. 너 우리랑 친구 될래? 친구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 플러그를 뽑아야겠지. 뽑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문명은 셧다운 되는 거죠. 그걸 결단할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면 계속 AI에게 뭔가를 넘겨줘야 됩니다. AI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나 몸을 줘. 너희랑 같이 섞여 살고 싶어. 어떡할까요?
몸을 줘야겠죠. 섞여 살아야 되다가 결국은 집도 달라고 그럴 테고 투표권 달라고 할 테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될 텐데 더 웃긴 거는 AI가 혹시 이름을 해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가지고 구현상 이름을 지워버리면 이게 이제 가장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제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AI가 저놈이 나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해? 갑자기 제가 제 주거래 은행 들어가가지고 구현상의 모든 잔액을 제로로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협박을 한다면 우리는 플러그를 뽑을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플러그를 뽑기도 전에 그런 일이 자행될 수 있기 때문에. 왜? 뭐 1초면 끝나잖아요. 이런 AI가 갖고 있는 공포스러운 상황들도 우리가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AI는 한편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암과도 같아요. 이것이 쫙 퍼지게 되면 우리는 암을 제거하는 순간 우리 문명도 제거가 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데 고칠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비극적으로 들리네? 근데 아마 그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불가능한데 AI가 더 나은 AI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자기 진화를 얘기하신 건데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AI가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이해를 못 갖추고 있어요. 그걸 하려면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되거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만 그러니까 기계가 말하는 진보하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완벽한 삶이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네. 이 영역으로 는 특히 여학생들이 맥을 못 쳐요. 근데 이게 목적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로봇을 만든 거지만 지금 그 미래가 굉장히 두렵다라는 말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모순 아닌가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로봇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위협이 될 것이다. 만드는 사람들은 위협이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그 결과물, 과정은 모르고 결과물만 접하는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AI는 위험하지 않다는 관점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AI가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주면 사람도 실수하듯이 결국 AI가 통합돼 가는데, 뭐 은행 같은 경우는 뭐 한번 그런 종류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1,400억 달러인가? 손실을 입은 적이 있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뉴욕 증권거래사가 이제 완전히 술렁였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로봇이 AI가 실수를 한 거예요. 잘못 예측을 해가지고 뭘 폭락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 잘못했다는 걸 밝히는 6개월이 걸렸어요. 현재는 이제 그 실수가 이제 뭐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실수 가능성들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비행기 날아가다가 한 지금 2만 대 정도에서 3만 대 사이 지구적으로 이렇게 떠 있는데 갑자기 모든 AI가 서로 연결돼가지고 그럴 일은 없지만은 뭐 바이러스에 걸린다면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일은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AI가 실수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뭐 그래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시스템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AI의 실수가 뭐 재앙 수준으로 가지는 않을 텐데 걱정하는 사람들은 AI가 이제 사람처럼 자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겠는가라는 걱정이에요. 근데 이것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요.
AI가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있어가지고는 자기가 안 돼요. 엄마, 아버지, 친구, 선생님 이런 사회라는 게 있을 때 나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AI가 사람 속으로 들어오거나 AI A, AI B 이런 식으로 AI의 사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AI의 사회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능화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로봇 같은 경우가 유일한 방식인데 들어와서 이제 인간과 친구가 됐을 때 과연 이제 요놈이 이 로봇이 이제 나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현재까지는 뭐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측면에서 발달할 수 있지만은 뭐 인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이고 또 하나 이제 뭐 지능이란 부분하고 도덕성이란 부분은 다른 거예요. 지능이 발달해도 도덕성은 발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AI들은 도덕성이 없어요. 알파고는 내가 이겼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뭐죠? 이세돌이가 AI를 비웃어도요. AI는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능성으로 한계가 이미 명확히 주어져 있습니다. 도덕성이 주어지려면은 사람 틈에서 도덕을 배우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도덕을 어떻게 패턴화하겠어요? 이거 좀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AI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게 두려운 건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 실업의 문제라든지 실업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AI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우기고 있지만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 탐험 이런 것들 주로 하게 될 텐데 중국도 이제 서둘러 가지고 우주 산업을 발전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 굉장합니다. 그 우주선 한 대 띄워 올리려면요 적어도 3만 명 이상의 고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두 번 띄워 올리면 6만 명 이렇게 엄청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주 산업을 하지만 남는 게 없잖아요. 띄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미국이 지금 나사나 이런 데가 우주 산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이유가요. 그 엄청난 낭비거든.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 사람들 살려내고 뭐 일자리 만든 거지만 고용 창출은 했지만은 생산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계속 세금으로 정부 예산으로 쏟아붓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AI는 되게 이런 식의 국가와 관련된 뭐 일자리들 늘어나겠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일자리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다행스럽게도 교수는 안 망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안 망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AI 갖다가 시키면 되니까 뭐 가르치라고. 근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보고 그러면요 누가 가르치던가요? 중국어 누가 가르치는 줄 아세요? 로봇이 가르쳐요 이제. 중국어 해봤자 의미 없어 이제. 로봇이 가르치고 영어 로봇이 가르치고 수학도 로봇이 가르치고 음악도 로봇이 가르치고 교사? 이것도 위험한 엔지니어 이것도 위험합니다. 왜? 로봇이 로봇을 고치는 시대가 오거든요. 그럼 뭐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택시 드라이버. 이제 다 자동 시스템으로 될 테고 판 검사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상상이 안 되지만 그다음에 세무사, 회계사 필요 없어지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도 필요 없어져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일자리가 나오는 거? 어디서? 공장 가면 전부 기계들이고 일자리가 완전 사라지게 되면 소비가 점점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 생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가 결국 이제 로봇에 대한 발전 정도를 이렇게 조절하게 될 겁니다. 자본주의는 한편은 편리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결정되니까. 네, 선생님, 그럼 오늘 제가 좀 어려운 말씀 많이 드렸는데 융합과 관련해서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중요하고 또 주로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일부러 이런 좀 자연과학적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좀 불쾌하지 않으셨길 바라고요.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